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9강 중국 지식인의 식민지 조선 여행기입니다. 중국 현대문학사에 나타난 한국이를 묘사한 작품은 그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한국인의 국내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해외 생활, 유랑 생활, 독립투쟁 등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는 후자, 그 중에서도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 지대 작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이 한국인 지대 작품 중 하나인 중국 지식인의 한반도 여행기를 살펴보면서 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지대 작품의 복잡성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국 지식인이 식민지 한국에 온 이유와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중국 지식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 지대 작품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일본인에 대한 중국인의 우호적인 시선의 유래를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앞의 강의에서 웨이젠궁이 서울에 머물면서 쓴 수필 교환세담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는 이 중국 지식인의 조선여행기는 수필 교환세담과 비교할 때 비슷한 점도 발견되지만 다른 점도 적지 않은 작품들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요.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조선에 어떠한 일을 왔을까요? 지금까지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 나온 그 이유는 대략 몇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에 의해 강제 이식된 이 조선의 근대 교육 시설 및 제도를 견학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또 혹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 조선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서 나오는 지도를 한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요, 기타 아는 사람 방문,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포교 활동, 여기서 포교 활동은 기독교의 포교 활동입니다. 그리고 또 조선에 거주하는 화교의 거주 상황을 조사하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요. 당시 1920, 30년대 그리고 40년대, 40년대는 아니네요.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이 조선에 장기 체류한 이 중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상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조선에 오랫동안 머문 중국인들은 이 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국 지식인의 식민지 조선 여행기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온 중국의 지식인이 느낀 그리고 본 한국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사회 이런 기타 전반 사항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다음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중국 지식인들이 이 조선을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은 주로 철도망을 이용해서 조선의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노선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 단동에 왔습니다. 단동, 지금 단동이고요. 예전에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옵니다. 평양. 그런 다음에 경성에 옵니다. 경성은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 대부분 지식인들이 오래 머물렀고요. 그리고 일부는 인천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는 금강산이 있는 원산 쪽으로 철도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원산이나 인천을 들리지 않고 직접 부산으로 갑니다. 당시 지식인들이 부산에 온 이유는 대표적인 게 일본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부산에 온 지식인들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한국에 온 중국 지식인들이 남긴 이 조선 여행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철도망을 따라오다 보니 이 철도역 부근에서 머물면서 이 조선을 관광하거나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 경성, 부산, 인천, 평양 등 주요 도시의 여행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죠. 원산으로 가서 이 금강산 여행을 한 후의 기록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선교회 및 전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여행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왔는데 결국 이 조선의 사회 문화를 고찰한 글을 남긴 지식인도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산업, 교육, 농업시설 등의 참관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선 여행 후 조선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글도 있었고요. 이 여섯 번째 글은 대부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남긴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냥 조선을 스치듯 지나간 그 여행자의 여정이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조선 여행기의 주요 내용을 마음에 두시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작품을 살펴보면서 1920년대, 30년대 간반도에 온 죄송합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조선을 어떻게 보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작품은요, 경성, 인천, 평양,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여행 기록으로서 이 장의환이라는 신문 기자가 남긴 민국 8년 일본 조선 여행의 일부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선 여행기는 일본 여행기의 일부에 포함되어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민국 8년 일본 조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광화문 안에서는 토목공사가 한참이었는데 총독부가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했다. 슬프다. 수백 년 터전이 일단 남의 것이 돼버리면 무슨 건물을 지어도 따지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니 조선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탄식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다. 경운궁, 창덕궁 등 다른 궁전들도 사람들의 관람을 허가했지만 근래 독립운동의 풍조가 거세지다 보니 개방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조 왕가의 미술공장에 가보았다. 거기에 진열된 물건은 모두 판매를 하는 것이었지만 수량이 적을 뿐더러 볼만한 것도 없었다. 만찬은 황영사님의 초청으로 명월관에서 했다. 명월관은 두 곳에 있었는데 본점은 광화문 밖에 있었다. 이번에 천도교 교주 손병희가 독립을 선언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지점은 이완용의 옛 자택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으로 갔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은 아늑했고 예쁜 옷을 차려입은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요란했다. 장사치와 아녀자는 만국의 한스러움을 모른다고 했던가? 이 장희하는 신문기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 왔을 때 영사님이 초청도 하고 당시 고급 음식점인 명월관도 가서 여러 가지 노래와 춤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유형의 조선 여행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은 금강산 여행 기록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린런안이 남긴 조선 금강산 기행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보이는 사진은요, 이 조선 금강산 기행에 수록된 건데 제가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해서 PPT 화면에 놔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조선 금강산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금강산을 두고 동방고 최고의 산이라고 칭찬한다. 그래서 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작년 정월 큰 조카 빙행군을 만났는데 그의 말이 일본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동학정군이 현재 고성군수를 맡고 있는데 금강산이 바로 그 관할 구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강산에 놀러 가고 싶으면 정군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을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작년 가을 조카는 과연 소개 편지 2통을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늦가을이라 바닷가는 일찍 추위가 들었을까 걱정되어 올봄으로 약속을 잡았다. 3월 조카는 또 일본인 나카무라 군요군과 키시에 요이치 2분의 소개 편지를 보내왔는데 각기 조선총독부 인정과 오쿠마 다카사부로와 그리고 이목과 과장 이또 주지로에게 보낸 것이었다. 키시로이치 군은 또 따로 농민국의 이즈시카 다카시 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다들 나를 잘 초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4월 금강산으로 가기로 약속하였다. 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린널안 군은요, 조선 금강산을 왔을 때 이 한국인과의 관계보다는 주로 일본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 교회 및 전도 사항을 조사한 여행기록을 살펴볼까요? 이거는 왕더런의 조선 포교 수필의 서문을 대신해서 읽어보면서 당시 조선에 온 이 기독교의 사항을 조사하게 온 중국 지식이 남긴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28년 봄 중화포교 촉진의 전도단 단원으로 조선으로 와서 조선 남부의 철도 연선은 이미 한 바퀴 다 돌아보았다. 그 뒤로는 부산에 예배당을 열고 상주하게 되었다. 나는 대구에 3차례, 밀양에 2차례, 물금에 1차례, 그리고 동네에 몇 차례 다녀온 것 외에는 열심히 포교를 하러 다니지 않았으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인천에 있는 장펑민 선생은 조선 전역에 발자취를 남기셨는데 매번 외출을 하여 돌아올 때면 풍성한 성과들을 안고 돌아오시니 정말 부럽기 그지없다. 올가을 경성총회에 의하여 조선남부 여러 지역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내가 바라던 바였다. 이에 그 경과를 북가는 대로 기록하였다. 글재주가 부족한 사람이라 사실만 이야기하는 정도가 지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은 이 여행기는 특이한 여행기예요. 제가 옛날 기록을 통해서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만주나 중계에 가서 전도하는 상황을 담은 수필을 몇 편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글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조선에 와서 전도도 하고 전도 상황을 조사하는 이런 남긴 전도하면서 남긴 기록입니다. 제가 자꾸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잘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조선의 사회 문화를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유조선 작기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유조선 작기를 쓴 작가는 이 왕통이라는 역자 학사입니다. 이분은 주로 동경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동경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동경 제국대학도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중국에 와서는 북경 고등사범대학, 지금의 북경사범대학이죠. 이것의 교수도 역임하신 당시 주류 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남긴 조선의 기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경성로에서 조선인을 봤다. 나무판 위에 큰 돼지 한 마리를 등에 짊어지고 시내에 들어가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돼지의 무게가 중국 북경에서의 무게 단위를 말하자면 적어도 710근이나 된다. 정말 놀랬다. 조선인은 뗄나무를 팔 때도 모두 등으로 짊어진다. 뗄나무의 높이가 사람 머리 위로 4~5척이나 높다. 멀리서 보면 뗄나무만 들먹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혹은 뗄나무를 나귀에 심는데 그 높이가 나귀의 등보다 8척은 대략 한 212cm부터 242cm가 됩니다. 8척보다 높다. 멀리서 보면 뗄나무만 스스로 움직인 줄 알고 그 밑에 나귀가 있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 평양에서 인력거를 타려고 미리 여관 주인에게 부탁해 조선 인력거꾼을 고용하였다. 나오자마자 일본 인력거꾼이 뛰어나와 거래를 빼앗았다. 정복된 국민은 비록 노동직이지만 일본인과 감히 다투지 못한다. 이 부분은 경성에서 머물면서 이 한국의 이 지계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 교육, 농업, 시설 등의 참관기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요, 스하오란의 조선 피역공작 상가 실습기 일부를 보면서 당시 식민지 조선에 온 중국의 지식인들이 일제가 만든 이 산업시설과 교육시설, 그 농업시설을 참관하는 그 글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일본 동경에서 유학할 때 여름방학의 여유를 이용하여 동학인 슈티엔과 황젠원과 함께 조선의 피역 공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그 공정을 관찰하고 기술을 연구하면서 날짜별로 노트에 기록한 것이다. 제역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 서적이 없어 실지 경험에 계략적인 기록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서문에 이어서 글이 이어집니다. 5일 경성의 영사관에 찾아갔고 다음날 영사관에서 번역관을 보내어 함께 공장으로 갔다. 피역 공장이겠죠. 자도 수광 기사는 극진하게 우리를 맞아주면서 공장 안으로 안내했다. 그때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더니 구도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쏟아져 나왔다. 알고 보니 한 여공이 불을 달궈진 인두를 알코올 단지에 잘못 집어넣는 바람에 알코올이 폭발하였고 여공의 옷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옆에 사람들이 급하게 불을 끄고 여공을 부축해 내왔지만 온몸에 피부가 그어대어 누렇게 타버렸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이틀 뒤에 들으려니 그녀는 결국 죽었다고 했다. 참으로 애통하다. 한인들은 먹고 놀기 좋아하고 경쟁심이 없어 생업에 게으르다고 들었는데 이 여인은 고작 몇십 전을 벌고자 하루 10시간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니. 이 수호라는 당시 한국의 피역 공장에 와서 이 한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불에 타는 장면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당시 조선을 스쳐간 여행자의 여정이 기록됐습니다. 이 조선을 스쳐간 여행자의 여정 기록은요, 한국에 대해서 뭐 깊은 생각을 하고 관찰하기보다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고 조선을 지나가다 보고 들은 것을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쓴 글입니다. 이 대표적인 글이 란 웨이춘이 쓴 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란 웨이춘은 신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1940년 동아운동 대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을 경유해서 일본에 가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월 28일 아침 8시 15분 열차는 대구로 지났다. 헤아려 보니 베이징에서 승차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승객들은 어젯밤 잘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다들 즐거운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야외 풍경은 국내나 만주와는 다른 흥취를 자아냈다. 농가 밭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산야의 나무와 시가지의 건물들은 대체로 일본 내지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했다. 조선 경내에서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벼 산량은 일본 각지 중 최고를 자랑한다. 오전 10시 40분 열차는 부산에 이르렀다. 철로는 장교에서 직접 이어져 차에서 내리는 곳이 바로 부두였다. 부산은 조선 철도의 남단 정청역으로 수력 운송 연결의 요지이다. 부산은 또한 조선의 남부 양항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의 시모노세키와 마주보고 있어 일본 철도성에서 운영하는 연락선이 매일 조속으로 2편 운행되고 있다. 이곳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관아, 은행, 회사, 대형 상점들이 운집되어 있고 깔끔한 시가지의 모습은 일본 내지와 비슷하다. 계산을 해보니 베이징에서 이곳까지 직통하는 열차의 운행 시간은 39시간 남짓했다. 당시 북경에서 부산까지 오는 데는 한 40시간 오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측정할 수 없는데 이렇게 당시 1930, 40년대는 이렇게 중국 지식인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한국을 지나서 일본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당시 중국 지식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남긴 여러 가지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기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본 이 중국으로 배경한
한국인 지식 작품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국 현대 한국인 지식 작품이 이 단순하게 단지 이 항일만 표시하고 또 중후한 우위를 묘사한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과 일본인에 대해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인의 기록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진행하는 이 한국인과 중국 현대문학 작품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품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